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고민 많으신 CEO분들 아마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여전히 막막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탈탈 털어서 CEO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그 교훈들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90%. 이게 뭐냐면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유죄율입니다. 다시 말해 일단 재판에 넘겨졌다 하면 CEO 19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그리고 이 판결문 구절은요, 사실상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제 법원은 단순히 벌금을 매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안전을 무시해서 번 돈, 그 부당 이익까지 전부 회수하려고 합니다. 안전 투자를 그냥 비용으로만 생각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자, 이렇게 달라진 법원의 시각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요. 오늘은 이 5가지 순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CEO들이 마주한 새로운 현실을 보고 법원이 진짜 뭘 원하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왜 실패하는지 그 패턴을 분석할 겁니다. 그런 다음엔 유일한 무죄 판결에서 교훈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시스템은 진짜인가?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많은 기업들이 막 두꺼운 안전 규정집 만들고 서류 갖추는 데 집중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법원은 그런 서류 더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실질적인 작동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법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책장에 꽂아두는 멋진 매뉴얼이 절대 아닙니다. 리더가 직접 나서서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고 또 현장의 위험 요소를 끊임없이 찾아내서 개선하는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법원은 그 시스템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지 아닌지 뭘 보고 판단할까요? 판결문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딱 3가지 핵심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현장의 진짜 위험을 찾아서 개선했는가. 이게 유죄 판결의 거의 단골메뉴입니다. 둘째, 현장 관리자들이 안전 업무를 잘하는지 제대로 평가했는가. 그리고 셋째,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의 안전까지도 꼼꼼히 챙겼는가. 법원은 바로 이 3가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들을 보니까요. 신기하게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패의 패턴 3가지가 있더라고요.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 바로 명백한 위험 신호가 계속 울렸는데도 이걸 그냥 무시해버린 경우입니다. 뭐 설마 별일 있겠어? 하는 그 아니란 생각이 결국 최악의 결과를 불러온 거죠. 사례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한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번 위반 사항이 있었고 사망사고까지 있었는데도 개선하지 않다가 결국 CEO가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엠텍은 더 기가 막힙니다. 사고 나기 딱 열흘 전에 정부에서 바로 그 기계 위험합니다라고 콕 집어서 경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무시했죠. 26호 사건도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몇 달 동안 뭉개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이 모든 건 명백한 경고를 무시해서 벌어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던 겁니다. 두 번째 실패 패턴은 바로 페이퍼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류상으로는 모든 걸 다 갖춘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꾸며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전혀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법원은 이런 껍데기뿐인 시스템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법원이 얼마나 날카롭게 이 가짜 시스템을 꿰뚫어 보는지 한번 보세요. 5호 사건에서는 비싼 돈 주고 외부 컨설팅까지 받았는데 법원은 그건 현장 개선 절차가 아니다라며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22호 사건에서는 체크리스트 돌리고 본사 임원이 한번 쓱 방문하는 그런 형식적인 활동은 아무 의미 없다고 딱 잘라 말했고요. 가장 인상적인 건 27호 사건인데 정부 자료를 그냥 복붙해서 만든 매뉴얼을 보고 우리 공장의 진짜 위험은 하나도 담지 못한 죽은 문서라고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자, 세 번째 패턴입니다. 바로 관리의 사슬이 뚝 끊어져 버린 경우인데요. CEO의 안전에 대한 의지가 현장 관리자에게로 그리고 원청에서 하청업체로까지 쭉 이어져야 하는데 중간에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거죠.
3호 사건은 CEO의 책임이 현장 관리자를 거쳐서 근로자의 사망까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판례입니다. 그리고 18호 사건은 하청업체 일은 우리 소관 아닌데요 라는 변명이 이제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하청업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건 곧 원청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20호 사건의 지적은 특히나 날카롭습니다.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쑥 빼놓고 하는 안전회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연극일 뿐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실패 사례들만 계속 보다 보니까 좀 암울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아주 촘촘한 법의 그물망을 뚫고 나온 첫 번째 무죄 판결이 있거든요. 이걸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죄와 무죄를 가른 결정적인 한 단어, 그건 바로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들은 뭐였죠? 전부 다 예측 가능한 위험, 누가 봐도 위험한 걸 그냥 내버려뒀어요.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기업은 달랐습니다. 법원이 보기에 이 회사는 예측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해서 현장 작업자 의견까지 다 들어가면서 아주 충실하게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사고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진짜 시스템,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판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그냥 템플릿 베끼지 말고 현장 작업자 목소리를 들어서 실제 위험을 평가하십시오. 둘째, 외부 지적이나 내부의 작은 사고 징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즉각 대응하십시오. 셋째, 현장 관리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안전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협력사의 안전까지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경영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안전 계획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두꺼운 서류철 안에서 먼지만 뒤집어 쓴 채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가득한 저 공장 바닥에서 직원들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그 답에 어쩌면 여러분과 여러분 회사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